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마지막 4부입니다. 함께할 꽉 잡는 꽉 선생 곽동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대한 텐션을 좀 올려서 저도 최서희 선생님 좀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텐션 다시 또 올라오셨습니까? 좀 쉬었다가 여기까지 안 오는 학생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던 그런 지문이 나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내일 사실 뭐 교육청에서 강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1학년 해설했다. 그러면서 비문학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간단한 사례도 보일 텐데 EBS 가면은 내가 해설 강의한 것 중에 4부가 있을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비문학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 보고 온 사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있으면 소리 질러. 자, 소리 질 필요 없고요. 자, 우선 비문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살짝 문제를 봐봐. 가설검정이라고 우선 36번에 탁 나와 있지. 가설검정. 가설검정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1, 2, 3, 4, 5 선택지 앞에만 보세요. 우리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앞에만 딱 보면 귀무가설, 대립가설, 대립가설 1.56, 1.56. 귀무가설인가 대립가설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고 1.56를 판단하자. 그 다음에 귀무가설 37번 봤더니 귀무가설 판결에서 귀무가설 확실해졌어. 이거 뭔가 귀무가설이라는 게 대립가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야. 38번 오답률 1위가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적용 문제예요. 39번 기억에 대한 문제고요. 40번 문맥상 AE 그리고 40번에다가 별표 쳐놔. 40번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3부에서 얘기했죠. 유행에 민감해져야 된다니까. 수능의 유행에. 단순한 어휘 문제 안 나옵니다. 단순한 어휘 문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 맥락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거 사실 그래서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 파악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서는요. 좀 나쁜 말을 할 뻔했는데 아주 좀 치사하게 문제를 보고 문제 나올 부분을 착착착 골라서 봐라 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문제를 보고 문제 나올 부분 착착착 골라서 볼 능력이면은요 저보다 우선 잘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못해요. 정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요약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집어넣는가. 독해의 힘을 바탕으로 해야 돼. 정 안 되면은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직 1학년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해도. 하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정 안 되면 문장 하나하나의 구조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게 모아서 2문장, 그게 모아서 3문장, 문단별로 연습을 해가면서 나중에 지문 하나를 다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그렇게 독해력을 키워간다면은 그게 바로 독해의 힘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문으로. 첫 번째 문단. 어떤 제약회사에서요.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맞죠?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가. 경영자는 신중해야 돼. 사실 이 문장은 큰 의미 없어. 큰 의미 없어. 지금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면 돼. 신약 개발을 한대. 그리고 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된대 지금. 경영자는 신약이 개발을 했으면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 문제 낼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문제 파악을 안 하고 왔어도 나 문제 낼 거야 하고 박스를 치고 있잖아. 가설 점검의 너무 예뻐. 뭐라고 돼 있어? 방법. 나 이 지문에서 가설 검정의 방법 얘기할 거다. 그 얘기야.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은요. 이게 뭔지 알려주죠. 모순된 관계에 있는 2개의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나 어떤 상황, 가정 상황을 했던 건데 어떤 상황을 가정할 거라고 신약을 개발한대. 신약 개발할 거지롱 이라고 했어. 그럴 때 뭘 해야 돼? 신약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돼. 효과 확인해야 되거든. 나 효과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럴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을 사용할 수 있어.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설을 두 개를 세운데 상반되는 모순된 관계에 있는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두 개, 모순된 두 개의 가설 맞습니까? 이거 쓰지 않아도 되지, 그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 부분을. 모른다면 뒷부분으로 가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근데 안 하면 다시 와서라도 해야 돼. 근데 뒷부분으로 할 수 있어요.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이 뭐냐?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해요. 모순된 가설 맞아?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 당연히 신약 개발해놓고 효과 없어라, 효과 없어라. 이상한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이걸 주장하려는 가설. 뭐라고 한다? 대립 가설이라고 한다. 자, 주장하려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대립 가설. 그런데 후자는 뒤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 그러니까 이쪽을 선호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 여기는 귀무가설. 우리가 앞에서 살짝 선택지를 보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야 돼. 가설 검증을 할 때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해 놨어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그래야지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얘가 팔리고 그러니까 출시하고 그럴 거 아니야.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투약을 해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투약을 해봐. 하지만 너무 좋아서 쌤이 제일 좋아하는 접속어. 하지만 앞에 게 별로 안 중요해. 곽동훈 선생님은 못생겼지만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 하지만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랬을 때 그 사람 못생겼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지? 모든 사람에게 투여해보면 된다. 안 돼. 하지만 모든 대상을 실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증을 안 한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투약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제가 삼각형 치는 걸 잘 보세요. 비문학 독해하면서 나 큰일 났다. 미안. 원래 선생님이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단 읽은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앞대가리만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 이거 읽었어.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이야. 두 번째 문단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 입증해서 특정 질병과 투약해보면 된다.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이 사람 이제 뭐 할 거야?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입증해야 되네. 입증해야 돼. 세 번째 문단. 경영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두 가지 오류가 발생했대.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대. 오케이? 오류들 중에 더 심각한 게 1종 오류래. 첫 번째 문단은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 문단도 이걸 입증하고 있는 방법 같은 걸 얘기한다고 앞에서 나왔었잖아. 이게 방법. 그지? 세 번째 문단부터 오류에 대해서 얘기해. 네 번째 문단도 오류야. 다섯 번째 문단 봤더니 따라서 1종 오류가 발생한 오류야. 2번 문단은 첫 번째 문단을 읽은 후에 보는 거야. 이 가설 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발생하는 오류를 3, 4, 5문단에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지. 전체적인 구조 틀을 짜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사실 이렇게 보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첫 번째 문단 다 읽은 다음에 2, 3, 4, 5 앞문장만 딱 읽고 왔어. 그래, 읽는데 좀 오래 걸렸다. 20초? 근데 지문 자체를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1, 2, 3, 4, 5로 머릿속에 평 약간 나뉘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원래대로 갈게. 읽다가 깜짝 놀랐어. 다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돼. 대립가설로 안 한대. 대신 가설 검증에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한 상태에서 방법 얘기하는 거잖아. 가설 검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대요. 예로 하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단 들어왔어. 예로 하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 투약을 해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참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얘를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기각 여부. 기각 여부라는 것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치?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서, 귀무가설이 아까 뭐였어? 효과가 없다야. 효과가 없다가 귀무가설이야.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 아래서 투약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 효과가 없을 거야 하고 투약을 했는데 호전돼 버렸단 말이야.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버린다는 게 기각되는 거죠. 대립가설을 채택해. 그럼 예스! 효과 있어! 자, 한편 반대로 귀무가설 아래서 투약했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어. 실제로 귀무가설이 참이 되는 거지. 귀무가설이 참이 됐어. 참이 됐는데 참대로 됐어. 이때 귀무가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설 검증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얘를 채택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독해가 잘 됐는가? 아까 나온 것 중에 이거에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독해할 때 왜라든가 어떻게라는 의문사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대립가설을 중심으로 하지 못한다. 그걸 판별하면 안 된다. 귀무가설을 참으로 가정해 둔 다음에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걸 못 받아들이면 대립가설이 모순되니까 얘가 아니라면 얘가 맞다라는 얘기야. 얘가 맞다면 얘가 아니란 얘기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설 검정이다. 세 번째 문단 뭐 나온다고? 오류. 자, 그래서 경영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문단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어. 됐지? 근데 이제 일종 오류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는 실수를 범한 거야. 앞선 예에서 실제로 약효가 없었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걸 이종 오류야.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은 뭘 얘기한다고?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저길 읽었을 때 일종 오류가 있어. 일종 오류가 뭐래? 귀무가설이 참인데, 자, 뭐라고? 귀무가설 참.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문 옆에다 살짝 써줘도 괜찮습니다. 살짝 써도 괜찮아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뭐라고 생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버린 경우야. 이게 일종 오류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오류는 어땠을 때 실제로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아니지. 실제는 약효가 없어. 실제는 약효가 없는데 판단은 어떻게 한 거야? 약효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럼 이종 오류는 뭐야? 이종 오류는 뭐야? 귀무가설 참이라고, 이건 똑같지. 여기다 쓸 걸 그랬다. 귀무가설 참이지, 그지? 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하는 거야? 귀무가설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뭐 한 거야?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치? 수용한 거야. 이게 이종 오류야. 오케이? 말하자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약효가 되게 웃긴 경우가 되겠네. 약효가 있는데 이 대표 되게 화나겠네. 약효가 있는데 판단은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종 오류가 된다. 여러분 거기 뒤에 지문 보시면 이걸 이번에는 어디다 적용하는지 한번 봐볼까? 이러한 오류는 우리 지금 여기까지 봤어. 그치?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재판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어.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 라는 대립가설. 그러면 잘 봐. 판사가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지. 아까 대립가설이 뭐야?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라 했으니까 유죄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채택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즉 이게 뭐야? 귀무가설이 되는 거고 얘가 대립가설이지. 오케이? 이거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돼.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냥 똑같이 여기다 적용한 거야.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 일종 오류. 자, 여기 아까 여기로 가볼까? 지금 이거를 지금 뭐에다 적용을 한 거야, 이번엔? 재판에 적용한 거야. 말하자면 일종 오류는 어떤 게 일종이야? 무죄인 사람에게 실제 약효가 없는 거야. 이게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라고 선고한 거야. 약효가 있다고.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되게 편하게 보려면 죄가 없는 사람한테 X한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실제로 죄가 그치? 있는 사람한테 죄가 없다라고 선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게 편하게 되거든. 오케이?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고요. 아까 우리가 살짝 봤는데 네 번째 문단 앞에 뭐라고 하지? 이 둘 중에 더 위험한 게 뭐라고? 일종 오류라고 나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정리입니다. 여러분. 오류 발생했을 때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의 정리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3, 4, 5번 문단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 4, 5번 문단 볼게. 이제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건 거의 다 정리했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요거야 라고만 얘기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 일종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를 못해. 그러면 수익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려. 그냥 수익 창출 기회를 잃어버려. 이종 오류를 얘기하는 거지. 효과가 있는데 약을 출시를 못했어. 이게 뭐? 이종 오류야. 그럼 수익을 잃어버려. 이것도 손해잖아 사실. 그치? 근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어떻게 시장에 출시했는데 효능이 없어. 이건 뭐야? 출시했는데 일종이지. 그럴 땐 신뢰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먹어도 병이 낫지를 않아. 그치? 오히려 그냥 효과가 있는데 약을 출시를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니까 수익 창출 못한 걸로 끝나는데 효과 없는 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 약을 먹는데 낫질 않아. 낫는 사람이 안 생겨. 그 제약회사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지. 훨씬 위험이 커. 또 이건 이해가 또 잘 되죠. 그죠?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이것도 안 좋은 건데 그치? 어쨌거나 근데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진짜 끔찍한 일이 뭡니까? 결백한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야. 일종 오류지 이게. 일종 오류. 이게 위에가 이종이고 이게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 무관하게 일단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야, 일단 출시해! 라고 하면은 2종 오류는 안 일어나겠지, 그지? 못해서 창출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뭐야? 1종 오류 확 늘어날 거 아니야. 우선은. 물론 1종 오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출시했는데 효능이 있었어. 그럼 오류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만 알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죄송해요. 네,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5번째 문단. 지금 자 봐. 좀 이따 적을게요. 저기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 허용 범위인 나 문제 낼 거야 유의 수준 기억이라고 돼 있지. 여기서 가급적 낮게 정해. 유의 수준을 최대한 낮게 정해. 이해 못하겠니? 이해 들어줄게. 아이고 죄송해요. 따라서도 세모 쳤어야 되는데 위에 이어지는 문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1, 2문단과 3, 4, 5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연결은 되지만 내용상 떨어지진 않았지만 자 유의 수준 5%라면요 100번 중 5번 100번 시행 중 5번 이내로 일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근데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게 동시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동시라고 하긴 애매해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지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립가설로 대립가설로 판단을 못하니까 귀무가설을 봐가지고 얘를 기각하면은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맞지? 또한 유의 수준을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해요. 미리 정해야 돼. 괜히 안 정해놓고 있다가 5% 정도로 할까 하다가 5.1% 나왔으니까 에이씨 그냥 우리 5.2%였다고 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리 결정하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되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돼.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면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번 중에 말하자면 5%로 정했어. 그럼 4번만 나왔어. 그럼 통과시켜버릴 거 아니야. 100번 중에 4번 나오면. 사람의 근데 생명과 관련있어. 더 신중하게 해야 돼. 2%로 하자. 그럼 통과를 못 하는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적어도 한두 번만 나와야지 이건 되는 거야. 훨씬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지문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었냐. 아까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4번째 문단이 무슨 얘기였어. 뭐가 더 무섭다. 일종 오류가 훨씬 더 무섭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이걸 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5번째 문단은 어떨수록 훨씬 더 어떨수록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거 신중에 필요한 것일수록 유의 수준을 더 어떻게 정한다? 낮게 정한다. 이게 전부야. 알겠어? 이거는 지금 한번 정리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종 오류 귀무가설 참 기각 이거 실제 약효 X 약효 동그라미 죄 X 죄 동그라미 한번 정리해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저런 식으로 지문을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지울게요. 지우개로 여기 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 짠 감독님 여기 한번 쫙 넓게 여기까지 다 잡아주세요. 저 여기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 정리되는데요. 알았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여러분은 잠깐 포즈 할 수 있으니까 잠깐 한 장면만 잡혀두면 되죠.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문제 풀어야 되지. 자, 보자. 가설 검정에 대해서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럼 여러분이 직접 대답을 해보시면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무엇이냐? 귀무가설 말고 기각할 때 새롭게 가설을 설정해. 사실 귀무가설도 대립가설을 검정하고 싶어서 자 대립가설을 검정하고 싶어서 귀무가설을 만들었어. 상반되는 이 두 개를 만들었어. 자, 이거를 기각했다. 그럼 얘가 채택되는 거지. 새로 가설을 만들어? 에잉. 갑자기 무슨 가설을 만들어. 얘를 채택한다니까. 몰라. 그런 가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답이 1번이요. 찾을 수 없는 질문. 나머지를 대답해 봅시다.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나와 있었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사를 놓을 수 있어 없어? 못한단 말이야. 나 찾았어. 대립가설 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사용하는 가설이 뭐라고? 귀무가설이야. 찾았어. 아까 방금 1번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했어. 1종 오류와 2종 오류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당연히 한쪽 1종 오류가 줄어들면 얘는 늘어난다라고 반비례 이거 되게 중요하지. 반비례 관계. 독해에서 중요합니다.
일종 오류보다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오류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죄인 사람을 거기다 보내는 게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일종 오류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의 신뢰 자체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오류라니까. 나 대답했어. 다 대답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로 판단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치 문제 나왔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앞에 선택지 앞부분 확인한다는 게 주로 무슨 문제냐면 일치 문제나 윗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 발문이 나왔을 때는 앞에를 사사사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치 문제.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본 거야. 지우지 말아요. 잘 해놨네. 그지? 지우지 말아야지. 귀무가설이 자 기각되면 대립가설은 채택될 수 없다. 아이 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어야 되면 채택되는 거야. 판결에서 대립가설의 기각 여부는 피고인이 판단해. 판사가 하지. 무슨 얘기야? 이것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유가 뭐야? 제대로 판단해 보라는 얘기야. 내가 진짜 그걸 제대로 문제를 봤나? 문제를 제대로 없앴나? 이거 없애면서 안 돼 하면서. 자,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다. 그럴싸했어. 속아 넘어갈 뻔했네. 왜?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 아니라 귀물가설은요 대립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이죠. 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받아들여진 가설이죠. 다시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이 기각됐을 때 채택되지 않았을 때 아까 여기다 써놓은 거 괜히 지웠네. 그런 가설이야.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간주한다.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판서해 준 거였어. 귀무가설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실험을 해본단 말이야. 다 틀렸네. 아까 대립가설이 뭐였어? 원하는 거야. 주장하고 싶은 거야. 주장하고 싶은 거. 신약 개발을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거. 대립가설이야. 야 개발자가 효과 없어라.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지?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떨리죠 여러분? 오답률 1위. 자,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쉬운 문제도 아니야 사실. 여러분이 딱 이거 봤을 때 귀무가설이 참이야. 그지? 귀무가설이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야. 실제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효과로 얘기할까? 귀무가설이 참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귀무가설이 거짓이라면 이게 실제 상황이야. 실제로 어떻게 됐냐는 얘기면 얘는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적용해? 아까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유죄로 주장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귀무가설은 뭐야? 얘가 무죄라는 거지. 무죄. 그치? 그러면 귀무가설에 참여해서 얘가 실제로는 죄가 없다는 얘기야. 잘 안 보이나 여기? 전 착하니까요. 다시 써줄게요. 죄가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귀무가설은 뭐야? 이 사람이 무죄다. 거짓이었어.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걸로 가면 되지. 자,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했다. 말하자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어. 뭐야?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 효과 없어. 그래 인정할게. 기각을 못했다는 건 수용했다는 거야. 기각했다는 건 거부하는 거고. 알겠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 못했다라는 것은 죄로 따지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무죄를 인정한 거야.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거 반대로 가면 돼. 당연히 효과가 없었고요. 효과가 있었고요. 효과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걸 뭐 한 거다? 인정한 거야. 의사결정이. 오케이? 여러분 잘 보세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효과가 없다고 인정을 했어. 맞아? 그럼 얘는 잘 된 거야. 좋은 거야. 물론 슬프지만 잘 된 거야. 맞지?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야.
정상 판단.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정상 판단이에요. 아 물론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거는 뭐 괜찮지만 지금 제약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정상 판단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죄가 있는데 아니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의사결정 인정을 했어.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무슨 판단? 이것도 정상 판단이지. 근데 아까 얘기했어. 효과가 실제 상황에서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했어. 이게 뭐였지? 큰일 안 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했어. 출시를 못했어. 출시 못해서 손해를 보겠네. 이종이야, 이종.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죄가 없는, 실제 상황에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 실제 상황에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출시해버리는 거. 얘가 일종이야. 됐어? 이게 지금 정리되면 풀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 어려워. 이 문제는 쉽지 않아.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풀 수 있어. 오케이? 아까 쌤이 그 판서해줬던 그 부분에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걸 좀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실제 상황에서 죄가 없는 것, 죄 없어. 그지? A와 C, 죄 없어. 여기잖아. 실제 상황에 죄 없는 라인. 맞아. 경영자가 신약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A, B 라인. 효과가 없다라고, 이건 판단, 의사결정은 판단 쪽이지. A, B 라인. 맞잖아. 선생님이 그 찾아보니까 오답률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2번으로 선택한 친구가 꽤 있더라고요. 이걸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왠지 알겠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한 라인. 그지? 없다라고. 자,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서 판사가 내린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오류 없음, 정상 판단, 딩동댕. 법원이 B를 줄이잖아요. 이종 이걸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이게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데 무죄로 판결한 거죠. 이걸 줄이면 이게 늘어난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그치? 이게 1단계 파악. 이 4번을 답으로 잘 고르신 친구들 중에서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B를 줄인다는 게 뭐냐면 B가 이종인데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로 판결될 거를 그게 늘어난대. 얘를 줄이면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 오류야. 4번은 말이 안 돼. 한 번 더 독해 잘한 친구들을 위한 해설. 더 이거보다 독해를 좀 더 품격 있게 한 친구들. 법원이 B를 줄이면 우리는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2종 오류를 줄이면은 1종 오류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1종 오류가 늘어났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건 1종 오류가 죄를 저질렀는데 무죄로 판결했다. 이건 몇 종 오류야? 2종 오류지. 1종 오류가 아니지. 1종 오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방금 선생님 얘기 일부러 2개로 한 건데 왜 2개로 설명을 해줬냐면 선생님 판단하라 그랬잖아. 니들이 제대로 독해를 했는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그 2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품격이고 뭐고 상관없어. 둘 다 똑같아. 결과적으로는. 4번이 그래서 정답.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효능이 없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잇는 1종 오류를 보면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번 타당하죠.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동적이야.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감동적이었어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기억이 뭐였지? 아까 또 하나의 개념어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유의수준. 유의수준에 대한 거. 인권과 관련된, 이건 낮을수록 깐깐하게 보는 거야. 낮을수록 깐깐하게 보는 거. 인권과 관련됐으면 어떻게 돼? 깐깐하게 봐야지.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 그 각각의 확률의 차이를 의미해. 그거 아니잖아.
값을 낮게 정할수록 깐깐하게 보는 거야. 즉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 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져. 오케이. 깐깐하게 봐서 채택 확률이 낮아지는 거. 오케이. 실험이 이뤄진 후에 답 나왔으니까 틀렸겠지. 실험이 이뤄진 후에 결정해. 아까 뭐라 그랬어? 그 전에 결정한다라고. 우리 14쪽 시험 문제 아래에서 몇째 줄이야? 아, 거기가 아니구나. 그지? 유의 수준 낮게 정한다. 어디 분명히 나왔는데 얼른 못 찾아 또 이렇게. 그지? 아, 아래서 둘째 줄. 아래서 둘째 줄. 방금 맞아요. 둘째 줄에 나와 있어. 대놓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찾으려면 못 찾는 경우가 생기면 난리 나잖아. 독해를 미리 잘해뒀으면. 잘해뒀는데 여러분한테 말해주려고 한 거야.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의 개수의 최대, 자료 개수랑 관계없잖아. 무슨 얘기야. 3번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휘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이거 체크해 놓으라 그랬잖아. 왜? 일반 어휘 문제가 아니야. 기억이 뭐야? A가 모순된 관계에 있는 거. 가설 검정은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는 반대가 돼. 그지 반대가 아니라 모순된 맞는 내용이야. 아까 B가 뭐였지? 병이 호전됐어. 어떤 결과를 하고 이 약은 효과가 없어라는 귀무가설이 있었는데 병이 호전돼 버렸어. 귀무가설이 깨졌네. 귀무가설이 어긋났네. 맞아. C. 귀무가설을 버린다는 게 뭐였지? 귀무가설 맞아 이거? 신약 효과가 없다. 귀무가설 맞지? 기각 버리는 거. 기각 안 받아들여 주는 거. 맞아. 그지? D가 뭐지? D가 귀무가설이네 또. 그리고 D가 또 귀무가설이야. 이거는 피고인은 유죄이다. 이거는 유죄이다는 대립가설이잖아. 무슨 얘기야? 에잉. 오케이. 자, 마지막 2를 보시면 두 가지 오류. 1종, 2종. 쉽죠 이건 그나마. 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맞았더라고요. 잘 풀었어요. 그죠? 문제 유형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 지문 끝나고 이제 말랑말랑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41번부터 45번 세트로 갈게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역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영화로는 안 봤을 텐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쯤에 영화로도 먼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설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읽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자, 시골 학교로 전학 온 나는요. 소설이야. 나가 나왔어. 앞부분 줄거리야. 아주 큰 힌트가 되죠. 그랬을 때 저는 나를 보는 순간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기 문제도 한번 스캔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기도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굳이 지금 실전처럼 해줘? 해줘. 그래 해줘. 해줄 거 아낌없이 줘. A의 서술상 특징이야. A 보고 바로 와. 나 같은 경우에는. 42번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할 때 이게 되게 좋은 거라서 나중에 할 건데 어차피 개념이 담겨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묶어서 내는 이유가 뭘까? 이 문제 내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거 나와 있고 A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고요. 기억부터 미음. 사실 이건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44번 읽어가면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45번이 오답률 2위야. 사실 이게 어렵진 않아. 근데 물론 매력적 오답이 3번 정도나 4번 정도가 매력적 오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시간에 쫓긴 친구들 때문에 오답률 자체가 좀 올라간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볼 텐데요.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대요.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 통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자기 통치에 참여한다는 건 공동선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요.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자 여기다 아예 적을까? 올바른 사회. 자기 통제.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다른 사람 선택권 존중하고 뭐 토론, 타인 존중 이거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 올바른 사회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대. 민주적인 사회인가 봐. 이 나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자, 그래. 이제 보자. 다시 지문으로 와.
지문으로 와. 봐봐봐. 앞부분 줄거리 아까 뭐 1인칭 학급을 장악하고 있는 석대에게 저항하다가 뭐 갈등 굴복해. 근데 이내 굴복해요. 그러나 김 선생이 부임한 후에 석대의 비행을 폭로하고요. 석대는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난 석대는 밖에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아주 나쁜 놈이네. 그지? 자, 교실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혼란과 소모를 강요한 것은 의식의 파행이었다. 여기 사실 이 소설 이 부분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직 1학년 학생들한테는 아이 적어놨는데 또 하필 겹치네. 자, 의식의 파행. 이런 게 뭘까? 좀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잖아. 뒤에 나와. 이 의식의 파행이 뭐냐면은 그리고 앞의 상황, 앞부분 줄거리가 정말 큰 힌트가 되니까 그것을 참고했어야지. 원래 석대가 그지? 반에서 다 휘어잡는 그런 대장이었어요. 석대가 대장이었는데 김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나조차도 굴복했어. 저항하다가. 김 선생님이 오고 나서 석대가 이제 꺾이게 된 거지. 그 이후로 혼란과 소모가 있었겠지. 근데 의식의 파행이 뭐냐면 선생님의 격려와 근거 없는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에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어. 그 자유를 막 즐긴 거지, 그지? 앞으로 너무나 내달았고 아직도 석대의 질서가 주던 중압감에서 깨어나지 못한 애들은 또 너무나 뒤쳐져 미적거렸다.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식으로 어른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른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거는 애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거네, 그지? 그럼 여기서 석대의 질서라는 게 뭐겠어? 앞에서 나와 있던 대로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던 대로 학급을 장악했다는 거야. 즉 석대의 질서라는 것은 장악이야, 장악력이야, 억압이야. 심지어 여기 중압으로 나오는 있잖아, 그지? 중압이라고 나와 있잖아. A가 그거야. 석대의 질서, 억압. 임원진으로 뽑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식으로 표현하지만 한쪽은 민주의 대의에 충실해서 우왕좌왕하는 다수. 얘가 누구겠어? 구문 잘 분석해봐. 승리감에 취한 우리 중에 일부는 지나치게 앞으로 내달았어. 여기가 되는 거지. 민주의 대의에 충실해서. 연결해 두세요. 연결해 두세요. 또 그러면 중압감에 뒤적뒤적 미쳐진 거. 우왕좌왕했고 한쪽은 권위주의 청산자부터 은근히 작은 석대를 꿈꾸고 있는 거야. 석대의 그런 권력색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젖어 있는 애들이지. 타성에 젖어 있는 애들. 거기다가 새로 생긴 건의함은요. 올바른 국민 탄핵 제도를 기능하기보단 밀고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은 임원들이 바뀌어 있대요. 그렇죠? 이런 혼란과 소모에 의한 그런 의식의 파행이 바로 이런 거야. 한쪽은 그래 말하자면 민주화다 이런 거고 하나는 과거에 그런 게 아직도 그리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혼란과 소모가 일어난 것이고요. 중략돼 있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게 지우자. 이거 좀 이따 어차피 다시 볼 테니까. 이게 그럼 지워도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돼가는 거야 지금 점점. 올바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 통치를 제대로 하고 있어? 자기 통치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 타인을 배려하고 있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팎의 도전들이 차츰 해결돼 왔다. 먼저 해결된 게 석대 쪽이었대. 안팎의 도전이라는 게 안은 지금 앞에서 서술돼 있어. 교실 안이 혼란의 사회가 된 거지, 그지? 밖은 석대 쪽이었어요. 그걸 해결을 유도한 담임선생님 방식 좀 특이했어. 우리에겐 거의 불가항력적이었지만 어쩌다니 셈인지 담임선생님은 석대 때문에 결석한 아이들을 그때보다 호된 매질과 꾸지람으로 다투다. 뭐냐? 앞에서 우리 봤잖아. 석대 학교를 떠났는데 학교를 떠난 석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 괴롭힌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나와 있어.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 석대한테 괴롭힌다는 애들을 꾸지람과 매질로 다뤘대요. 이놈들아! 하면서 다섯 놈이 하나한테 끌려다니냐. 그지? 욕 나왔으니까 안 읽을게요. 자, 두 손 묶고 있어. 그지? 자, 그렇게 소리치며 마구잡이 매질을 해댈 때 마치 사람이 변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우린 영문을 몰랐지만 그 효과는 오래지 않아 나타났어요. 우리 중에 좀 별나고 당찬 소전거리 아이들이 다섯이 석대와 맞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원래 이런 식으로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 나는 굴복했어. 나를 중심으로 가야 돼. 1인칭이니까. 사실 훨씬 석대가 중심 인물로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도 여기 제시된 부분에서 나의 역할이 거의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석대를 중심에 두고 할까? 나, 아이들 머릿속에 이게 그려진다고. 억압. 그런데 이 억압을 깨고 나온 사람이 선생님. 석대는 아직까지 지금 영향력이 있어 없어? 영향력이 있어. 학교 밖에서. 그런데 그 영향력을 끼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혼꾸녕을 냈어.
지금 이게 잡혀 있어요. 이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야.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혼나고 나서 5 아이들이 당찬. 좀 별나고 당찬. 성격이 이러니까 소전거리 아이들이 석대랑 붙었대요. 석대는 전에 없이 표독을 떨었지만 상대편 아이들도 2판 4판으로 하니까 5명이니까 당하지 못한 거지. 꽁무니를 뺐다. 석대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어.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사람들, 책 제목도 너희들은 용기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한 권씩 나눠주면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여러 앞에서 그를 축혀 세워 준 겁니다. 지금 이걸 뭐 한 거야?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얘네들 혼낸 이유가 뭐야? 자, 여기서 석대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부당한 권력이야. 근데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좀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걸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나중에 보기가 좀 들어가면 되게 좋거든. 없어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줬을 때 이건 뭘까? 야, 5놈이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다녀. 뭘 하란 말이야? 반항을 하란 말이야. 저항을 하란 말이야. 즉 여기서 선생님이 한 이유는 애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항 의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저항에 성공했어 못했어? 성공을 했단 말이야. 부당한 권력이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칭찬을 엄청 해준 거지. 근데 다음 날 또 미창 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2번 다시 아이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부당한 권력의 어떤 소멸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혼란을 대비한 담임선생님의 태도는 또 전혀 달랐대. 아까 그 내부의 모습 알겠죠? 잘못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 일이 갈팡질팡해도 철저하게 모르는 채 합니다. 자, 석대의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학급 내부가 개판이 돼가는데 선생님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했어. 왜일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작품을 잘 알고 있으니까 판단하지만 배경 지식도 있고 여러분 모른다면 뒤에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알겠죠? 토요일 오후 자취회가 끝없는 입시 이름으로 계속돼도 급장 부장이 건의함을 통해서 밀고 된 대단치 않은 일도 갈리는 소동이 일어나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 알겠지? 그 바람에 A 나왔네. 우리 학급이 정상으로 되는데 한 학기가 다 소비됐대. 여름방학이 지나자 서너 달 앞으로 닥친 중학입시가 맑게나 할 만한 아이들의 주의를 온통 끈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경험의 교훈이 자정 능력을 길러준 덕분 아닌가 한다. 다투고 따지고 부대끼고 시달리는 6달 동안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이었다. 즉 어떤 주체성이 향상되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까 보기로 본 걸로 치면 뭐야? 자기 통치에 참여하는 능력 자체가 늘어나는 거야. 보기를 통해서 보면. 하지만 그때껏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던 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훨씬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다. 이 A 부분은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선생님의 뜻을 알려면 참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어린애가 얘기한 거야? 아닌 느낌이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누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 선생님 앞에서 3부에서 얘기했을 거야. 서술 방식의 가장 기본은 대사냐 서술이냐. 서술이지. 묘사야? No. 그치? 주로 뭐를? 나의 내면의 어떤 생각을. 그건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주체성을 높여준 것이라는 거였어. 그렇게 하신 거였어. 근데 그걸 깨닫기엔 나중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렸었더랬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학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간과 아울러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차츰 원래대로 회복되어 갔다. 굴절되었던 내 의식이라는 게 뭘까? 얘는 석대한테 굴복하고 석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지. 회복되었어. 어른식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급장 성공에서 기권표를 내던질 뻔해도 머뭇거리던 내 시민의식은 기권표를 내줬다.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본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나왔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거지. 그치? 공동선을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점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죠. 여기 아까 차츰 회복되어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른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는 얘기야. 너희들한테. 자유합리에 대한 예전의 믿음도 되살아났어. 원래 여기서 나가
엄석대가 그렇게 탄압을 할 때 전학을 와서 엄청나게 반항을 합니다. 석대 내 왜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그런 원래 자유와 합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석대한테 굴복됐다가 다시 이제 점점 회복이 된 거야. 가끔씩 이를테면 내가 듣기엔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의견 같은데 공연이 떠들겨져 씨알도 먹히지 않는 따지기만 한 회의만 끝없이 누르는 아이들을 볼 때나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 협동 안 하는 거야. 그지? 공동선에 의한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거야. 뒤지게 만든 아이를 보게 될 때 석대의 질서가 가졌던 편의와 효용성을 떠올릴 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거 뭐야? 억압이 가져다주는 석대의 질서, 억압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효용성. 있잖아 사실. 쌤도 학급 운영할 때요. 요즘엔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철저한 규율과 억압을 바탕으로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합니다. 그러면은 왜? 특히나 그런 선생님 반은 애들 지각생 적어. 뭐 수업할 때 있지. 야 내일까지 건강 기록지 내라.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항상 얘기할 때 오늘 얘기하면 선생님이 딱 3번에 걸쳐서 거둘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5번에 걸쳐서 거들이 다 거쳐. 근데 옆반에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야 건강 기록지 내일까지 그러면은 그 반은 한두 명이 안 거쳐갖고 걔네들이 청소하고 있고 이틀 만에 다 거쳐요. 그런 게 있어. 되게 편의와 효용성이 있어. 억압에 따른. 근데 그게 떠올릴 때가 있어. 가끔 떠올라. 그게 참 그때가 편했지. 왜 이런 애들 볼 때마다 어떤 개인주의, 사실 이건 어떤 개인주의적인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공연이 떠드는 게 좋아서 씨알도 안 먹히고 따지기는 그런 회의를 하는 어떤 효용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옛날에 석대가 조용히 해. 그럼 다 조용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게 그리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단지 뭐였어? 이 석대의 이런 질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어. 자기도 이미 알았어. 그게 진짜 부정적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니까 괜히 해보고 싶은 그 정도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 가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 석대는 미창 쪽 아이들과 싸움이 있었고 난 뒤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작은 읍에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들린 소문에 의하면 엄마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아까 문제를 볼 때 A 파트인 41번을 지금 풀어야 되는 거야. A의 서술당 특징, 독백. 아까 A 부분이 약간 독백 느낌이 있어. 1인칭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중얼중얼 얘기하니까 독백 느낌인데 독백 자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독백체의 느낌이에요. 그죠? 독백 형식. 독백 형식에 가까운데 진짜 독백은 그 바람에 우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연극에서. 독백도 직접 밖으로 내뱉는 거 맞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 이것까지도 양보해. 근데 거기에 대상에 대한 의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차츰 이렇게 됐고 선생님의 그 뜻을 알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지? 감각적인 묘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서술에서 묘사가 진짜 많이 나온다. 선택지에. 묘사 안 나와. 공간의 이동도 없었어.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났어야 했다. 회상이지. 과거 사건의 의미, 뭐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 석대에 대한 건 되게 강력하게 대응했으면서도 교실 내부에 있었던 거는 그냥 계속 마음대로 내버려 뒀던 거. 뭐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주체적인 질서 수립 과정을 너희들이 질서 수립 과정을 주체적으로 해라. 니들이 해라. 라고 했던 그런 의미를 깨달았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들은 바를 전달하는 형식, 실제로 이렇게 서술되는 소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소설은 티가 확 나. 그리고 아마 문제로 꼭 나오겠지. 안 나오랴 안 나올 수 없겠죠. 자, 어쨌든 41번 먼저 풀어버렸고요. 자, 교실 여기서부터죠. 그죠? 상처난 아이들 몇 명 중으로 수근거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읽기가 더 수월해. 읽어보면. 왜? 앞에 내용 똑같은 거거든. 애들이 상처 났어. 소란스러운 분위기 뚫고 김선생 와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당탕 뒤집은 듯 김선생 군데군데 비어있는 몇 개의 자리가 있고요. 김선생과 시선이 마주친 상처난 얼굴의 아이들 숙입니다. 아까 뭔지 알겠죠? 외부에 있던 그런 석대의 탄압을 계속 여전히 유효하게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희들? 갑작스런 높아진 음성에 아이들 고개를 더 숙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나리오나 희곡의 약간 편리함이라고나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화내면서 좀 얘기하는 거고 애들은 좀 더 뭐랄까 좀 주눅이 들어있고 그런 모습이 그냥 아예 과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그게 무서워서 결석을 하고
아이들의 굳은 얼굴을 둘러봅니다.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 난 너희들 같은 겁쟁이를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절대 피하지 마라. 맨손으로 안 되면 돌이라도 들고 싸워. 한 사람 안 되면 두 사람. 그래도 안 되면 전부 다 덤벼. 내 말은 어떤 연대 같은 걸 강조하고 있죠. 그죠? 어떤 부당한 권력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힘을 합쳐서 해라. 내 말 알아듣겠나? 아이들 몇 명이 네, 뭐 얘기겠지. 그러니까 다시 알아듣겠나? 네, 다시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야? 아까 쌤이 그 얘기했던 부분처럼 아이들의 그런 저항 의지를 자극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다르지. 앞에서는 선생님이 매질을 하고 혼쭐을 냈어. 여기서는 애들한테 어떻게 싸워라 얘기하면서 알았냐? 하면서 어떤 그지 훈계 이쪽으로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겁니다. 차이점을 항상 봐야 되니까. 갑자기 없던 장면 나오는 거 같지, 그지? 여기서 뭐 아까 불난 건 안 나왔죠, 그죠? 나무 책상 등거리 불을 이게 석대가 불 지른 거거든. 이게. 아까 안 나왔었지?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얘기만 나와 있었지, 그지? 내가 혹시라도 놓쳤을까봐.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불길에 쌓여 있었다. 동박밤 물을 길어와 교실 안에 끼어는 동네 사람들 서서히 불길이 잡히고 있고요. 페이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이걸 통해서 장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웅성거리며 모이는 아이들 꽉 닮은 병태도 섞여 있고요. 김 선생 주먹을 불끈 쥐고요. 병태가 원래 납니다, 그죠? 시꺼먼 병이 나무 둥시 밑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다. 이게 뭐겠어? 화염병 같은 거겠지 아마. 석대가 불을 질렀다는 걸 은연중에 좀 드러내는 그런 부분일 거야. 화단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철쭉과 진달래 붉은색이 눈을 어지럽힌다. 교문적으로 먼 시선을 주고 있는 병태. 다 한번 쓰러져 있는 또 병을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내레이션. 그날 이후 엄석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걔가 한 서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던가. 이게 이제 전에 들은 말투지 사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내레이션의 역할이 뭐야? 앞에서 나온 것처럼 병태가 마치 독백하는 것처럼 그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죠. 내레이션이. 그지? 병태 생각을. 칠판에 제7차 급장선거. 여러분 7번이나 회장선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7번이나 한 거야. 이거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 반 안에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글씨와 후보들 이름, 개표 결과, 선생님 교단 위로 올라가면서 좀 혼란했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각자 일들을 알아 처리하고 공동의 일들은 서로 협력해 처리하는 새로운 6학년 2반이 되주길 바란다. 황영수가 단상에 오르지 않고 앞에 나와서 왜 단상에 안 오르고 얘기해? 봐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이 뭐야? 혼란했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다 정리가 좀 된 거야. 회장이 됐어. 그럼 석대랑 비교해봐. 석대는 군림하던 회장이었어. 그지? 단상에 오르지 않고 얘기했다는 건 평등하게 낮은 자세. 와 진짜 항상 그 얘기하는 낮은 자세로 제가 여러분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진짜 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친구들과.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기꺼이 여러분께 그지 봉사하는 그런 급장이 되겠습니다. 야 전에와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에와 다른 모습이다. 이를 쳐다보는 병태. 그 후 학교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굴절되었던 내 의식도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굴절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지? 석대한테 그렇게 속박되었던 내 의식도 회복되었고요. 석대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 영화를 먼저 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홍경인 아저씨가 아마 엄석대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연기 되게 잘하셨는데. 자, 아까 우리 41번 문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42번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라 그랬지. 그리고 문제 유형상 이렇게 갈래복합, 사실 이건 지문의 양이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죠. 그죠? 서사의 흐름을 좀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나리오로 각색할 경우 갈래 차이, 이게 개념이란 얘기야. 그리고 문제 유형이란 얘기고. 각각의 갈래 차이에서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 알아둘 게 소설과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서술자의 유무입니다. 서술자의 유무.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얘는 없어. 시나리오나 희곡은.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물의 내면 심리나 대상 변화를 직접 서술할 수 있으나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야. 원래 쌤이 이제 개념 강의할 때 소설을 이야기할 때 갈등의 문학이다. 자아와 세계의 갈등으로 가르치면서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근데 어쨌든 갈등인데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느냐. 외적 자아는 그걸 바라보고 얘기해주는 서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본 개념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고 있으면은 그래 소설엔 서술사가 있어.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희곡은 심지어 그냥 대사와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나리오 기법 같은 게 문제로 나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갈래적 차이에 따른 변화 외에도 여기서 니들 문제 낼 거야. 갈래가 바뀌면서 어떤 특징적인 거 얘기할 거야. 또 그리고 창작자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 삭제 혹은 대체, 없던 장면 추가 이거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가에서 김 선생님이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서는 다시를 반복한 장면으로 대체됐어. 맞아.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인 그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이야? 뭐를 부각하는 거야? 아이들의 저항의지를 북돋는 부분이라니까. 갑자기 무슨 비관적이 아이들의 변화에 비관적이야. 아니잖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들이 아직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꾸짖는 거라고 해야 가능할지 모르지. 1번이 정답이잖아.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네. 가에서 아이들이 석대와 맞붙을 수 있게 된 것이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다. 그치? 여기서 가에서는 아까 애들이 대답하고 싸우는 장면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치? 애들이 예! 하면서 그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 돼 있고요. 불길에 쌓인 교실, 시꺼먼 병들을 통해 가에 나오지 않은 석대방. 선생님 아까 착각했나? 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없었는데 내가 본 게 맞아. 추가했어. 보복을 암시하는 거야. 석대가 한 거야. 그지? 가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된 병태의 내면.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직접 서술돼 있지. 하지만 여기서는 뭘 사용했다? 내레이션을 사용했어. 학급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박수치는 아이들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죠? 거기 박수치는 아이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정답이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죠? 42번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3번 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학급의 일부 임원들은요. 작은 석대를 꿈꾸는 건 아직 A가 뭐였어? 석대의 질서야. A가. 석대의 질서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억압이야. 군림하는 이런 거였어. 이 질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작은 석대를 꿈꾸겠지. 맞는 내용이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지금 A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A에서 일어나는 걸 그 A를 대체할 게 뭐가 돼야 돼? 아이들의 자율적인 어떤 참여라든가 민주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게 마련이 안 돼 있어. 맞아. 석대가 아이들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A가? 석대의 질서가? 아니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면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는데 A는 석대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없고 자신이 군림하기 위해서 만든 질서죠. 답 3번이죠. 그렇죠? 내 의식이 굴절되었던 이유는요. 이 석대의 질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와 효용성을 제공했었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약간 부당하게 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석대의 질서와 편의와 효용이 생각났지만 그거는 금지돼 있으니까 살짝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았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답 구했지, 그지?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원래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기억 보자. 안팎의 도전들. 석대가 떠난 후 학급이 맞닥뜨린 문제 상황. 외부와 내부, 그지? 안팎의 문제들. 밖에서는 석대, 안에서는 혼란. 니은 보자. 맞고. 우리 중에 좀 별나고 당찬 소전거리 아이들. 처음으로 맞붙은 애들. 좀 당차고 별나. 그래, 걔네들이 붙었지. 딕은 뭐였지? 책 한 권씩 나눠주며. 왜? 잘했다. 막 부추겨줬단 말이야. 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눠준 이후에 다른 아이들도 진짜 석대한테 저항을 직접적으로 했어. 맞붙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지? 그지? 리을 뭐야? 시나리오 쪽이네. 리을은 제7차 급장선거. 회장이 7번이나 뽑혀서 혼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정답 5번이네. 아까 그 단상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게 뭐라 그랬어? 평등한 자세로 임하는 그런 회장의 모습, 급장의 모습 보여준다 그랬잖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오답률 2위에 빛나는
이건 매력적 오답이 3, 4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사실 되게 쉽게 나왔어야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앞뒤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통치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클 샌델 그 저스티스로 유명한 분이죠, 그죠? 올바른 사회, 자기 통치, 공동선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고민, 적극 참여, 그치? 공동선에 대한 토론에서 목표 잘 선택하고 선택권 타인 존중, 목표 잘 선택,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민주시민 얘기야, 민주시민 얘기. 자, 새로 생긴 건의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군. 이거 혹시 그러려고 만든 건 맞아. 하지만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불필요하게 새로 생긴 건의함. 자, 우리 14쪽에 중략에서 바로 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새로 생긴 건의함은 올바른 국민 탄핵제도 기능을 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기능으로 가져왔지만 그걸 하기보다는 밀고와 모함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임원들이 갈리게 됐어. 수행했어? 하려고 만들었지만 안 됐잖아. 1번이 정답이 되잖아. 갈팡질팡해도 담임이 모르는 척했어. 왜? 자기 통치를 위해서야. 아까 이제 주체적인 그런 질서 확립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맞죠? 3, 4번을 좀 잘 봐보자. 자체가 끝없는 입시 이름으로 서너 시간, 혹시 이걸 답으로 한 친구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씩 계속된 것은 아이들이 공동선을 위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끝없는 입시 이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된 것, 언뜻 보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이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서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제대로 통일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야. 이게 맞아. 그래서 알겠어? 혹시라도 이게 토론하는데, 열심히 토론하는데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인데 그렇게 보면 안 돼. 되게 부정적으로 자체가 끝없는 입시 이름으로 서너 시간 그냥 계속되는 어떤 제대로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 맥락 확인 잘하라고. 그지? 적절하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맞아. 이걸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날 뻔했네. 자, 내가 새로운 급장선거에 기권표를 던졌던 것은 아직 자기 통치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지? 내가 안 던진 이유는 뭐야? 아직까지 그 민주의식이 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앞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자, 그 부분 잘 봐봐. A에서부터 아래에서 네 줄 내려오면 세 줄 내려오면 거기 있네. 숫자를 못 써 이제.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기권표를 던질 때만 해도 머뭇거렸던 내 시민 의식은 오래지 않아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머뭇거렸어. 아직 참여할 준비가 안 됐어. 머뭇거렸어. 그 맥락을 잘 보라고. 그 밑줄만 보고 그 부분만 보고, 여기 제시된 부분, 이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 그 바로 뒤에를 봐야지. 힘을 합쳐야 할 작업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 적극적이지 않은 시민, 그지? 어떤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45번까지 지금 해설이 끝났어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달려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잘 받거나 못 받거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시험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기 위치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항상 선생님 마지막 멘트거든요. 오늘보다 밝게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